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제 새벽 확진 발표된 29번째 환자의 아내인데요. 현재 남편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발생한 29번, 30번 환자, 지금 박희재 기자가 나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68살 한국인 여성으로 어제 확진된 29번째 환자의 아내입니다. 이 30번째 환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에 격리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이 30번째 환자의 상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따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된 거로 봤을 때 크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앞서 29번째 환자는 이틀 전 가슴 통증 등으로 동네 의원 2곳을 거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들렀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접촉자였던 30번 환자는 남편에 이어 곧장 검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확진됐습니다. 30번 환자도 중국 등 해외 위험 지역을 다녀온 적이 없는 국내 감염자입니다. 다른 환자들의 동선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무접촉자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방역당국의 통제망 밖에서 나온 사례로 보입니다. 정부는 CCTV 등 자료를 통해 두 부부 환자에 대한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 조사 내용을 정리해 오늘 오후 브리핑 때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29번, 30번 환자 외에 6번, 10번, 21번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중 위중한 환자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 29번과 30번 부부 환자와 관련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방역 대책의 중심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고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오늘과 내일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에 대해 조사를 펼칩니다. 해외여행 이력과 업무 배제 여부를 조사하고 폐렴 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도별로 병상과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1:1 점검도 실시합니다. 또 취약시설의 감염 예방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770명으로 증가하고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흘 동안 주춤했던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소폭 늘어나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770명으로 늘었습니다. 16일 하루 동안 105명이 숨지면서 이같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망자 가운데 100명이 발병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2천여 명 늘었는데 역시 대다수인 1,900여 명이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일일 확진자 증가세만 보면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꺾이면서 사흘째 둔화했습니다. 이후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2,000명 미만으로는 유지했지만 16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5일보다 90명 더 늘어났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일째 신규 확진자가 줄어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일 대규모 이동 통제를 펼치는 한편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민심의 동요를 다독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우한 소재 바이러스 연구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감염자와의 관련설을 부인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연구소 대학원생인 황옌링이 비공식적인 최초 감염자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황옌링이 2015년까지 연구소에 있었으며 후베이성을 떠나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옌링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시진핑 주석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중국 보건당국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논문이 나오고 또 시진핑 비판 교수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 코로나19 대처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를 통해서입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7일 코로나19 대처회의를 열었고 시 주석은 방어와 통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초기부터 직접 챙겼다는 해명인데 그럼 그때 당신은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7일은 사람 간 전염은 없다며 중국 당국이 발뺌을 할 때여서 시 주석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도 가세해 영국 더타임스는 시 주석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며 성공 사례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 질병통제센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 체제를 공개 비판해온 칭화대 쉬장룬 교수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의 지인들이 알렸습니다. 최근 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것은 당국이 초기 경고를 은폐했기 때문이라며 독재하에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말로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한 상황을 전하며 당국을 비판한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수와 정부 비판 영상을 올린 의류 판매업자 출신 시민기자 팡빈도 실종 상태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확산세는 중국 기업들의 업무 재개가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예상되는 2억 5천만 농민공의 대규모 이동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2달째 후베이성을 비롯해 인근 도시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한 등 곳곳은 의료진이나 기본 민생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진원지 외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곳곳에서도 봉쇄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사용한 지폐를 대거 소독한 후 14일쯤 보관한 뒤 다시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통계의 신뢰성에 국제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전시통제와 같은 조치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당국은 최정점에 비해 환자가 11%포인트가량 하락했다며 시진핑 체제에 대한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武汉重症占确诊病例的比例由1月28日的最高点 32.4% 波动下降至2月15日的 21.6%。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세인 가운데 중국 당국은 춘제를 앞두고 고향 갔던 농민공 2억 5천만 명가량이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다시 크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철도 좌석을 절반만 팔아 승객 간 간격을 최대한 벌리고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맞닿은 홍콩에서는 본토와 비슷하게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코로나19 사망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60대 남성으로 B형 간염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는 어제까지 승객, 승무원 등 3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모두 14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탑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탑승객을 하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2주 동안 바다를 떠놀던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 입항을 전격 수용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크루즈 승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입항한 이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83살 미국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이 크루즈선 승객 144명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당국에 검사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4월 총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총선 공천과 또 공약 마련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수 세력들은 오늘 오후 미래통합당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을 기반으로 뭉치겠다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렇게 총선을 대비하는 여야의 준비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로 58일이 남은 4월 총선을 대비해 각종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 소환제,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오늘부터 나흘 동안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에 나서며 경쟁력 있는 인물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총선 공천에 신청한 후보자들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내일 오전까지 통합 예정인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추가 공천 후보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면접은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 다음 주 초쯤 단수 공천 지역, 경선 지역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보수 세력이 모인 미래통합당 드디어 출범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출범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분열됐던 보수 세력이 다시 하나로 묶인 것은 3년 만입니다.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기존 한국당 지도부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각 당 핵심 인사들을 포함해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는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당초 오늘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앞서 마련한 통합 합의문에 대해 각각 당내 추인을 받고 이르면 오늘 안에 통합 선언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에서 합의문 추인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손 대표는 이번 달 28일까지로 자신의 임기를 못 박은 합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을 논의했던 각 당과 의원들은 다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각 당 현역 의원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합당과는 다르게 국회 안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당권파 호남계 안철수계 현역 의원들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셀프 제명 논의를 오전 11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비례대표의 경우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당에서 제명이 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에서 나와 국민의당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제명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경우 잠실이 개별 의원총회가 열려 제명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봄을 앞두고 전국에 뒤늦게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함께 찾아와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과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이 한겨울에는 따뜻하더니 겨울 막바지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월에도 보기 드문 큰 눈이 봄을 앞둔 2월 중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울릉도인데요. 38.8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고성 25cm, 전북 진안 26cm, 경기도 포천 일동면에도 17.6cm의 눈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간은 기존에 쌓여있던 눈과 이번 눈이 합쳐지면서 11시 기준 누적 적설량이 무려 50c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5.5cm의 눈이 내리는 등 올해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해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돼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기와 영서,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7도까지 떨어졌는데 낮 기온도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수요일인 모레부터 풀리겠고 주 후반에는 다시 영상권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입니다. 정치권이 앞다퉈서 물갈이와 공천 교통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여당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전략 공천 지역을 늘리는 승부수를 띄웠고요. 한국당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예측 불허 이번 총선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려면 중도 우파가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던 것입니다.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번 총선을 도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이 원칙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 현직 최고위원도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구성으로 정치권의 총선 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뭐 어느 때보다 예측 불허. 자,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여당 상황부터 먼저 보면 전략 공천 지역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 중에서는 지금 경기 의왕 과천의 신창현 의원 처음으로 컷오프 통보를 받은 거죠? 예, 일단 뭐 당에서는 뭐 공식적인 뭐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지금 일부 언론이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신창현 의원의 본선 경쟁력,
정체성 그리고 의정 활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뭐 2년 전인가요? 그때 그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을 미리 그러니까 공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또 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마 이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현역 의원 중에 1호로 지금 탈락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당에 재심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문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재심 신청은 해서 한 번은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그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신창현 의원이 그럼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인데 본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재심 결과가 자신의 그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심해보고 결정이 똑같으면 승복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마 본인의 뭐 반발은 차타성 태풍형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신 의원이 추미애 장관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출신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뭐 추 장관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보를 놓고 자신의 향후 이 정치적 행보를 갖고 지금 이 계산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예. 한편으로는 추 장관이 사실 뭐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수사 기소 검사의 주체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향후 그 정치적인 발걸음 내딛는 데 대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측근을 잘랐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그런 뭐 여러 공학적인 생각보다는 아마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에서의 문제, 본인의 경쟁력 이런 데 초점을 더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관심이었던 것은 쓴소리 많이 했던 금태섭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추가 공모나 3자 경선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저께까지 저 민주당이 107곳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경선을 하는 곳이 61곳이고요. 네. 그리고 전략공천이 23곳이고 단수공천이 23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게 추가 공모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엄밀하게 따지면 단수 공천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수처법이라든지 지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당분과 다른 기권표를 던졌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경선을 치러지게 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한 50%와 일반 국민 50%가 경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권리당한 50%가 굉장히 친문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 공모해서 경선을 붙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텐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러 악재가 좀 터져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까지도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한다면 순소리 했다고 혹시 자객 공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종천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자 경선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하위 20%에 포함된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소리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현역 의원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에 붙이는 게 전체 21곳이기 때문에 꼭 뭐 조홍철 의원만 딱 집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는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이번 그 총선에 나온 분이 7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경선밖에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선에 참여하게 돼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뭐 고육 쪽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하튼 최대 관심은 과연 금태섭 의원이 이번 공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 표심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선거 전체 그 판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지금 수도권 3대 승부처 하면 종로 그리고 광진을 여기하고 함께 이제 거론되는 곳이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적을 전략공천지로 선정을 했어요. 네. 대항마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항마를 고르는데 신중할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당의 지금 전략적인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골든 타임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거기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네.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넣어보면서 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꾼을 지금 그러니까 공천을 하기보다는 특정인을 겨냥한 일종 앞서 말씀하신 자기 공천, 저격 공천 아니냐? 그러면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뜸을 들였다. 너무 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어느 누구도 지금 선뜻 가면 내가 동작을 해가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 누군가를 만약에 공천을 해서 내려보는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등 때문에 저리로 나가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선 경력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한 숙고와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빠른 타임에 정말 누구나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투입하는 그러한 방안이 좀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김용준 교수님께서 민주당 악재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실은 임미리 교수의 고발 논란도 아마 이번 총선 여당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고발을 취하하긴 했는데 지금 별다른 사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공개 사과에 대해서 조금 미지근한 반응인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합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책임지는 자세의 모습으로 사과드린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사과 표명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의장님?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유감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 열렸는데 공개 사과 발언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비슷한 발언도 했고,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 마음이 아프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는 사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공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비판을 하죠. 2012년에 김용민 씨를 막판에 전략 공천을 했어요. 당시 한명숙 대표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공천이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졌습니다. 세 번째가 이 막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야가 공천을 할 때 그동안 오랜 동안 막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던 당사자들은 공천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누가 고발했냐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찬 당대표가 여하튼 사과를 하는 게 수순일 것 같고요. 당대표는 또 몰랐다 이렇게 그럼 제 두 번째 지적하는 게 그럼 아니 당대표가 모를 정도로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의 공당으로서의 모습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 없이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어떻든 간에 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도 안 물고 당대표 사과도 안 하고 하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자꾸만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타이밍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적민적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건 이제 악재가 쌓이는데 사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권자는 이 잘못된 나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심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해야 되는데 또 지지자들도 중앙선관위에다가 신고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선거 경험을 봤을 때 임미리 교수 요구대로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유리하게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추후에 또 다른 어떤 그 결정이 나올지 좀 보도록 하고요. 보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제 당면 결정하고 오늘 드디어 통합 이 창당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오늘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첫 행보를 하는 셈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첫 단추는 뭐 제대로 일단 나름대로는 모양새 있게 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이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처음 애초 생각했던 그런 통합의 모습 이 과연 그러니까 부합하느냐 그런 기대에 부합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조금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단순하게 보수 통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중도까지 포함한 대통합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한다면 사실 과거 새누리당에 같이 몸을 담았던 분들끼리의 재통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통합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부 자체가 지금 한국당 지도체제를 그대로 지금 용인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미래통합당이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중도를 표방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색채를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안철수 전 의원과 같이 정치적 행보를 했던 분들이 몸을 담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그 핵심이 되기보다는 일종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통합당을 앞으로 지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쇄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런 인적쇄신을 끌어야 될 공천관리위원회 부분도 지금 한국당이 지금 만들어 놓은 김용호 공관위원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 이 지금 세피수열, 소위 말하는 이종교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이 아마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 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중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게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점 지적해 주셨고 더군다나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1대1 통합이 맞느냐 확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동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동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출범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이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거가 있으면 당 지도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2월 말 되고 3월 되면 선대위 체제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럼 선대위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동선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혁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의 공을 건너고 새 집을 짓고 그리고 개혁 보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지도체제가 한국당 지도체제에다가 그냥 합당하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런 통합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도 유승민 의원이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유승민 의원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그런 반영됐을까요? 부분들이 아마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와의 연대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통합이 아니라 일단 중통합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도까지 포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가 통합이 되는 것보다는 보수가 보수의 길을 가면서 중도랑은 언제든지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그렇게 해야지 다 집어넣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그러한 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후에 어쨌든 간에 뭐
도로 뭐 새누리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수도권에서 과거나 지금까지의 그 정당 지지를 보니까 3 내지 5% 정도의 득표력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게 만약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 하면은 저는 수도권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아마도 보수는 참편했을 거다. 네. 그나마 그래도 새로운 보수당과 같이 통합을 해 나가면 이제는 일려 다야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의원이 구축해 놓은 이 국민의당이 과연 이번에 수도권에서 어느 표를 잠식하느냐 라는 그렇죠. 문제가 나오는데요. 진보 쪽을 잠식할 수도 있고 보수 쪽을 근데 잠식할 수도 저는 있는데. 진보 쪽을 잠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보 쪽의 표를 잠식시키고 보수가 일정한 그래도 중통합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보와 보수 간에 아주 각축전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으나 통합으로 간다는 것에 의해서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좀 크게 본인이 이번에 출범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출범에 참석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낫지 잠깐만 이거를 뭔가 혼자서 고립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에 앞으로 유승민 의원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발언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아쉬운 것은 통합선언할 때 두 분이 만났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확대될 텐데 그렇죠. 지금 왜 못 만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만날 사정도 없다. 꼭 만날 사정도 없다? 예, 왜냐하면 절차대로 통합이 되고 있고 절차대로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봐야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구나 어제 그제 강서을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준비해오던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선거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필요하면 유승민 대표에게 요청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지금까지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공화당 또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세력하고 선거 직전의 어떤 연대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던데 이런 부분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통합과 관련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 탄핵의 강역을 건너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자신이 내세웠던 탄핵의 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명분이 실종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아마 황교안 대표의 답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획보수의 이야기입니다. 계획보수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지만 솔직히 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계획적인 보수의 면모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승민 의원도 고기를 갸웃거리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새집을 짓자는 거거든요. 물론 미래통합당에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모양새지만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당 지도체제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이건 새집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으로 거치는 것이 아닐까? 이거 좀 눈 가리고 앙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주호영 의원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만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마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황교안 대표 쪽에 공을 넘긴 셈인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세보수당이 다 합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앉아 조금 나중에 후순위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좀 느긋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안철수계 의원이나 또 민주당의 그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모양새를 갖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점은 앞서 조호영 의원이 지금 강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에 유승민 의원을 내자. 이건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호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분의 성격상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분이 유승민 의원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제시했던 지금 통합의 새 원칙 자체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느 서울 지역에 한 군데 부였으니까 내가 나름 가겠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이 만약에 한국당의 입장이 그런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지금 뭐 김성태 의원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주말 사이에 좀 잇따랐습니다. 자, 이러면 이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관심이 가는 것이 지금 TK하고 PK 공천 면접이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대구하고 영남 지역 50% 정도 물갈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실천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요. 대구 경북 지역이 전부 다 해서 19명이 있습니다. 근데 19명 중에서 지금 공천 앞두고 나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정준석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부산과는 연관이 있는데요. 부산은 전부 다 11명인데 5명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TK, PK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TK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자르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쪽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TK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 물갈이를 하고 지금 TK 지역의 정서는 이겁니다. 많이 바꾸고 그 대신 우리는 정당을 보고 찍지만 과거처럼 낙하산 말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공천해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고의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TK에서의 물갈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은 뭐 친박신당과 같은 그런 정당이 만들어서 합류를 하든 간에 결국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거는 TK에서의 물갈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 뭐냐면 그 중에서도 그동안 강성 친박이라고 했었었던 인식됐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이름을 지명하지 않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공천이 이 지역의 뭐 당락을 떠나서 수도권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한다면 두 분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은 정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늘이라도 유승민 지금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세 분이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서 공천의 방향성과 나름대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통합의 여건은 굉장히 그 반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시기를 놓치면은 또 다시 또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빨리 만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에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안철수 신당이 어디에서 표를 가져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름은 지금 도로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안철수 지금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1대1 구도가 되면은 그 3대 예언을 했는데 최악의 국회가 될 거고 민생이 악화될 거고 남미처럼 몰락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뭐 나름대로의 그 문제의 그러니까 이 원인 내지는 또 진단을 뭐 저는 뭐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뭐 지난 해 가을에
조국 대전, 이른바 조국 대전에 의해서 광장에서 이 아주 극단적인 민심 두 개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한 구도가 이번 또 21대 총선에 똑같이 재현돼서 또다시 이 거대 양당 구도가 다시 재현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 자체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지금 실용적 중도 정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이 제3지대에서 이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인식과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를 표명한 건 좋은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런 지금 거대 양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극한 대립과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결해야 될 대안으로서 과연 안철수라는 분을 지목할까 생각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했던 국민의당이 소위 말해서 녹색 바람을 통해서 제3당의 위치를 점했잖아요. 38석을 얻으면서 명백하게 3당 구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3당 구도의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주도해서 만들어 제3당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그 돌고 돌아 다시 거대 양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자성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공감을 하고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진단에는 공감이 가는데 역할론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신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민심의 향방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가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내용을 보면은 긍정평가가 0.3%포인트 줄어서 46.6%, 그리고 부정평가가 0.5%포인트 늘어서 49.7%. 지금 뭐 5주째 긍정평가를 부정평가가 웃도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보다 0.3%포인트 근소한 차로 떨어졌군요. 자유한국당이 1.8%포인트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3.9%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 작업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이제 정당대로 저희가 이 지금의 민심 향방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정당 지지도 면에서 봤을 때나 뭐 국정 운영 지지도 면에서나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아주 주목할 부분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가 참 다르다.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이 다릅니다. 민심이 다르다. 민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9.3, 한나라당, 지금 한국당이 33.6인데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43.6이에요. 그리고 한국당 2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이 선행 지표냐, 이제 앞으로 인천 경기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주 수부터 시작해서 매 한 달 변으로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맞습니다. 서울도 경기랑 같은 증세로 20%대로 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이 30%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청도가 이해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요? 충청도가. 왜냐하면 12월 2주 때는 41.5 대 26.5로 민주당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1월 2주서부터 지난주 시작하면 여기서 이게 역전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어느 정당이 악재를 안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도 줘야지 계속해서 뭐 우리는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청와대의 연설관이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남은 이 두 달 특히 2월 말까지의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여당은 방어하는 겁니다.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신중하고 네. 또 아주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돌발 악재라든가 공천 잡음 이런 걸 어느 당이 적게 하느냐 이게 이제 민심에 큰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총선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였는데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앞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코로나 대응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예. 띠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옅었는데 아마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대로 지금 아마 중간평가적인 그 심판 쪽으로 조금 회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수 통합에 따라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아마 설문조사 결과에 상당히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뭡니까 지표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 지금 중도층이 사실 한 달 전에 비해서 중도층이 한 달 전에는 저 여당의 승리를 52%나 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1%나 빠져서 39%로 확 줄어들었어요.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승리를 바라는 지금 것이 한 달 전에도 높았지만 그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민심이 변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심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지금 정권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배신감? 오만함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검찰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이 조사 결과를 발표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공소장을 상당히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그 후속 조치들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저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과 관련된 민주당의 고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 차원에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될 이유가 이런 민심의 아주 미미한 변화를 제대로 이룬다면 이런 식의 조치를 안 하고는 못 비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이슈들,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뭐 저는 뭐 상당하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월 2주 때와 2월 2주 한 달 비교한 거예요. 1월 2주는 설 연휴 전입니다. 그때는 12%포인트가 높았잖아요. 근데 설 연휴를 하면서 민심이 대이동을 하면서 민심이 형성되는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정부 여당은 깊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2%포인트로 정부 지원론이 강했는데 지금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2%포인트, 이거는 물론 오차범위지만 따져보면 14%포인트가 변화가 왔다는 거. 특히 설 연휴 이후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다가 지금 임미리 교수 칼럼 뭐 논쟁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러한 그 여러 가지 공소장 공개를 막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수사에 대한 기소와 예를 들어서 무슨 수사 기소를 분리한데 이거는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당으로서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 화두를 던졌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주말 사이에 수사하고 소추는 한 놈이다. 이걸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밝혔거든요. 자칫 다시 또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자,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가 민주당 지도부하고는 교감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김혜영 최고위원이 상당히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내에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소가리의 하나의 반영이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조치들은 뭐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수가 여당에 관계하고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지금 총선을 목점에 둔 시점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랑 같이 못 찾는 게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 출신이
출신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검찰에 대한 개혁 조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 그 현 정권을 핵심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을 자르려고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거는 검찰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아마 당내에서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아마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조절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주에 검사장 회의 또 소집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어떤 또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가끔은 힘이 들어도 3, 2, 1 한 발씩 걸어가지요.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도 사람의 마을에 불빛 하나 있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묵묵히 걸어가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앞선 넓은 얼음판이 텅 비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던 지난 축제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입니다. 네, 대표적인 지역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14년 만에 최저 방문객, 산천어가 너무 많이 남아서 낚시터는 당분간 문을 열 정도인데요. 이 따뜻한 날씨와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죠. 네, 여기에 잡음도 있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 향연이라며 비판한 건데요.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이회수 작가는 이 화천군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갈을 구워 먹는 법이라도 알려달라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화천과 강원 일부 단체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20년 된 이 사진, 이 화천 산천어 축제의 시조격인 낭천 얼음 축제의 모습입니다. 네, 얼음 위에서 민속놀이 즐기는 수준, 그래서 찾는 사람도 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생각을 해낸 게 바로 이 지역 명물 1급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 낚시였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외진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전환 뒤 네 번째인 2006년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 미국 CNN이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보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네, 물론 이 화천이 산천어 축제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 기준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만 3,2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재정 자립도 한 자릿수에 인구는 2만 4천여 명으로 서울의 웬만한 동에도 훨씬 못 미치는 화천군에서 산천어 축제는 1년 농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생물을 쓰지 말자거나 또 맨손 낚시를 없애자는 주장, 사실 화천군 입장에선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손맛을 위해서 산천어를 축제 투입 전 일정 기간 굶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측면도 있는데요. 근본 흥미 요인은 없애지 않으면서 생태적인 보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거는 건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학 개학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는데요.
방학 기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대학으로 몰려들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학 개학을 앞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방학 기간 고향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 양성소인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등 평양 소재 대학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의심 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가는 수도 평양이 뚫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북한 매체는 의료 일꾼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학생 수천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발열이나 호흡장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즉시 입원시키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이 보건 의료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원천 차단에 주력하여 왔고, 특히 평양은 최고 지도자가 거주하는 혁명의 중심지로서 우선적으로 사수되어야 하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부분의 보도 사진에 최고위층부터 일반 주민까지 가릴 것 없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등장시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재룡 내각 총리는 지난 12일 회의 주재 때는 물론 경제시설 현지 시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아직도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해이한 사람들이 있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 봉쇄되었으며, 반면 북한이 사상 무장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온 백두산 혁명지 답사는 5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선전하면서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전주 공장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정상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생산량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활기찹니다.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줄지어 들어서고 보안요원의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이 분주합니다. 걸어서 들어가는 직원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가야 했던 현장 직원들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텅 비었던 주차장도 차량으로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지난 7일 공장 가동이 중단된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재개됐고,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 공장을 제외한 울산 5개 공장과 아산 공장은 조업이 정상화된 겁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5,700여 대.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량은 예전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연쇄적으로 멈춰야 했던 협력회사들도 공장 가동을 정상화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통관 절차를 정부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해 생산량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재량에 따르다 보니까 동네마다 그리고 매장마다 규정이 달라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안에서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손님이 눈에 띕니다. 2년 전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컵도 뭐 세척도 잘 하고 하겠지만 입에서 침으로 이렇게 전달이 감염이 된다 하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기를 매번 소독할 수 없으니 일회용품에 담아주는 게 매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머그 사용 권유했을 때 좀 불안해 하시니까 일부러 그냥 머그 잔을 드리는 것보다 일회용 잔을 먼저 나가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곳은 공항과 항만,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의 가게들.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20만 명이 되는 서울역의 한 카페입니다. 시민들 모두 일회용잔의 음료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 밖에 있는 가게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자체 재량에 맡기다 보니 매장 내 일회용품 허용 여부는 동네마다 다릅니다. 또 역에서는 가능한 걸 근처 매장에서는 여전히 금지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손님들의 혼란과 불만이 이어집니다. 요즘에 간혹 그렇게 일회용잔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희도 이제 손님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일회용잔을 쓸 의향은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뜻하지 않게 소비자와 업주의 혼란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로 탑승객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항공 분야 긴급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노선 운항 횟수가 77%나 감소했고 또 최근 3주 동안 항공사 환불 금액이 3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과 숙박업계에 긴급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 융자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금 상환 의무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긴급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특별 융자는 지원 한도 2억 원에 우대금리 1%, 3년 거치 3년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재개발터 땅을 팔면서 이중매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 계약금에 일부 중도금까지 받아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 차관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또 중도금도 약속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한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차일피일 미뤄지던 사업을 매듭 지으려고 등기를 뗀 시행사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뒤통수는 때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엉짱이 무너지더라고요. 등기를 보니까.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주인은 현 서호 통일부 차관. 잔금을 치러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을 재개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때로 정했는데 승인이 4년이 지나도 나지 않은 겁니다. 서 차관이 태어난 집과 대지의 당시 계약 금액은 2억 8천만 원. 시행사는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고 곧이어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일단은 그 부회장님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평당 가격이 지금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서 차관은 전 시행사와 2억 8천만 원에 계약한 530여 제곱미터에 89제곱미터를 더해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6억 5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서 차관은 계약을 따르지 않고 위약금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서 보낸 중도금은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도금 규모도 그렇잖아요. 500 보내면서 거기다가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중도금을 줬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소장을 받아 서 차관의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으로부터 스마트폰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지난해 말 다른 해킹 사건을 조사하던 가운데 이 해커의 서버에서 태전공사의 스마트폰이 해킹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해커 서버에서 태전공사의 주민등록상 이름인 태구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문자 메시지와 사진, 단말기 정보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5월 해킹 사건을 인지했지만 태전공사가 원하지 않아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은 주택매매 소비 심리가 떨어졌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의 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0.1포인트 하락한 124.5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매매심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51까지 올랐었지만 12.16 대책 이후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6포인트 오른 131.4를 기록해서 지난 2017년 7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기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의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입법 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갱년기로 고생한 지 몇 년 만에 꿀잠 잤어요. 저 얼굴 안 빨갛죠? 딸이 엄마가 짜증 안 내서 좋대요. 써본 사람은 다 알아요. 믿을 수 있는 갱년기 치료제 판매 1위 페라민 Q. 땡큐. 페라민 큐. 근육통에 대한 이야기. 중심을 따라 꾹꾹 눌러주니까 근육통 완화. 써보세요. 3H 지압 침대 킹.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재미 몇이야?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봄을 앞둔 2월 중순이 돼서야 눈다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변으로 온통 새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는데요. 서울의 눈은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 곳곳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 전북 임실과 진안, 경기 포천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까지 울릉도에는 39.8cm, 전북 진안에 27cm의 눈이 내려 쌓였고 서울에도 5.5cm의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는 기존에 쌓여있던 눈과 이번 눈이 합쳐지면서 이 누적 적설량이 무려 50cm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도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 쪽으로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눈과 함께 영하권 강추위도 찾아왔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1도, 광주는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해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